여러분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수 정당의 아주 대규모 선거 유세장입니다. 확성기에서는 막 로고송이 울려 퍼지고요. 지지자들이 막 환호하고 있는데 무언가 굉장히 귀괴합니다. 네, 시야를 가득 채워야 할 그 정당 특유의 강렬한 붉은색 점퍼가 단 한 벌도 안 보이는 거죠? 맞아요. 대신 후보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하얀 옷을 입고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앙당에서 당대표가 직접 지원 유세를 내려오겠다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후보 측에서 기겁을 하면서 답을 합니다. 제발 오지 마십시오. 이 지역구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게 저를 돕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블랙 코미디 영화의 한 장면 같나요? 아닙니다. 바로 오늘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기현상입니다. 정당 정치에서 자신들의 상징색을 지우고 그 당의 최고 권력자인 대표를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거, 이건 단순히 선거 전략의 변화가 아닙니다. 조직의 DNA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는 가장 직관적이고 치명적인 징후거든요. 네, 오늘 저희가 딥다이브할 방대한 자료들이 바로 이 붕괴의 징후 그리고 선거 이후에 벌어질 거대한 내부 권력 재편 시나리오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치 기사부터 평론, 과거 선거 데이터, 여의도 내부자들의 아주 날 것 그대로의 인터뷰까지 싹 다 모아봤는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해부에 앞서서 여러분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죠. 오늘 저희가 다루는 자료에 포함된 좌우 정치적 견해나 특정 정당에 대한 평가는 오직 원본 출처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개인적인 지지나 입장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 오직 냉혹한 현실 정치의 역학을 분석한다는 점을 먼저 명확히 하고 싶네요. 네네. 그 자료들을 쭉 보니까 지금 이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는 권력의 생존 본능이 폭발하는 첫 번째 기폭제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번 주 금요일이죠. 2026년 5월 15일 오후 6시입니다. 네, 우리의 캘린더에 아주 붉고 진하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시간이죠. 바로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입니다. 저는 이 5월 15일 오후 6시라는 시간이 참 묘하게 느껴졌거든요. 이게 단순히 서류 제출 끝나는 그런 행정적인 데드라인이 아니더라고요. 네, 절대 아니죠. 약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본사 간판을 확 떼어버리고 이제부터 내 이름 걸고 내 장사 하겠다 이렇게 독립을 선언하는 일종의 해방의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와, 아주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 시간 전후로 권력의 메커니즘이 완전히 뒤집히거든요. 그 후보 등록 마감 전까지, 그러니까 5월 15일 오후 5시 59분까지는 후보들의 정치적 생명줄인 공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당대표와 공관위원장입니다. 철저한 가불관계라는 거죠. 네, 아무리 당대표가 미워도 공천장에 도장을 받아야 하니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선관위의 등록 도장이 딱 지키는 6시 정각이 되면 어떨까요? 공천권 효력이 사라지나요? 맞습니다. 그 즉시 공중으로 증발해버립니다. 그때부터 후보의 생사를 지고 있는 건 여의도의 당대표가 아니라 지역구의 유권자로 180도 바뀌게 되는 거죠. 아, 권력의 원천이 중앙당에서 지역 유권자로 강제 리셋이 되는 거군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보통은 공천을 딱 받고 나면 당의 조직력이나 막대한 자금 또 브랜드 후광을 입으려고 중앙당이랑 더 밀착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은 왜 그렇게 결사적으로 장동혁 지도부를 손절하려고 하는 겁니까? 막 흰옷까지 입어가면서요? 그 당의 브랜드 자체가 지금 심각한 부채,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나타난 현재 당 지지율을 한번 보세요. 15%대까지 추락해 있잖아요. 아, 15%면 정말 심각하네요. 그렇죠. 11.3 내란 사태와 탄핵 정국이라는 거대한 트라우마 이후에도 여전히 당이 윤석열 어게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당 지도부가 강성 보수 지지층 목소리에만 끌려다닌다고 대다수 중도층의 판단을 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박빙의 격전지를 띄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빨간 점퍼를 입고 장동혁 대표랑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찍히는 순간 네, 중도층 표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는 공포감을 느끼는 겁니다. 하긴 내 목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당대표 체면 챙겨줄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오프라인 유세 현장에서 후보들에게 오지 마라 이렇게 문전박대당하는 당대표,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할 사령탑인데
후보 등록이 끝난 15일 이후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게 되나요? 박원석 전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정치 평론가들의 아주 뼈아픈 분석이 그 해답을 줍니다. 결국 강성 극우 유튜브 채널로 향할 것이다. 유튜브로 간다고요? 네, 오프라인 현장, 즉 대중이 있는 곳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니까 결국 자신을 열렬히 지지해주는 콘크리트 강성 당원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스피커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선거를 치르는 제1야당 대표가 유튜브 알고리즘 속으로 도피를 하는 형국이죠. 와, 제1야당 전시사령관이 유세차가 아니라 유튜버 마이크 앞에 앉아 있어야 한다니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참담하네요. 그런데 과거 선거 데이터들을 제가 쫙 훑어보니까 이렇게 선거 직전에 당 지도부 권력이 허수아비처럼 붕괴되는 현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네, 괴멸적 패배로 아픈 영당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이클입니다. 당장 2020년 총선 때 황교안 체제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도 참패했었죠. 네, 당시에도 공천파동이랑 강경 보수 노선 때문에 중도층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선거 막판이 되니까 수도권 후보들이 중앙당 지침을 그냥 무시하고 각자 도생 모드로 돌입했고요. 결국 기록적인 참패를 당했죠. 자유한국당 시절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도 광역단체장 17곳 중에서 무려 15곳을 뺏기는 악몽이 있었습니다. 김기현 체제나 이준석 체제 시절에도 맥락은 조금씩 다르지만 선거라는 거대한 압박 앞에서 당 지도부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고 결국 선거 후 책임론으로 당이 쪼개지는 패턴은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 지점이 가장 이해가 안 가거든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적인 참패가 예상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잖아요. 그럼 벼랑 끝에 몰린 쥐들도 고양이 앞에서 힘을 합친다고 하는데 당내 친윤계든 비윤계든 일단 서로 휴전하고 우리 다 같이 살자 이러면서 뭉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선거도 치르기 전부터 서로한테 총구를 겨누고 있는 건가요? 논리적으로는 휴전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 정치의 역학은 전혀 다르게 작동을 해요. 지금 그들이 돌리고 있는 건 생존을 위한 평화협정이 아니라 패배를 전제로 한 러시안 룰렛입니다. 러시안 룰렛이요? 네, 선거 패배라는 총알이 든 권총을 돌리면서 서로에게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총알을 뺄 생각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이 총알이 내 머리엔 안 박히고 저쪽 계파 머리에 박혀야 내가 산다. 이런 계산뿐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를 관통하는 핵심 갈등이 당권을 쥔 장동혁 체제 대 이를 탈환하려는 한동훈 오세훈계의 충돌이잖아요. 결국 패배의 독박을 씌우기 위한 명분 쌓기군요. 자료에 보니까 한동훈계나 오세훈계가 장동혁 체제를 때리는 논리가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첫째, 수도권 확산성이 제로다. 둘째, 중도층이 다 떠났다. 셋째, 12.34태 이후에도 여전히 윤석열 그림자에서 못 벗어났다. 한마디로 장동혁 당신들의 그 낡은 노선 때문에 선거 망치고 있다 이거잖아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특히 비윤계가 가장 강하게 타격하는 포인트가 바로 강성 지지층, 즉 책임당원만 바라보는 닫힌 전략입니다. 당의 외연을 넓혀야 할 시점에 집토끼만 챙기느라 산토끼를 다 쫓아냈다는 비판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 러시안 룰렛의 총구를 피하려다가 아주 기묘한 딜레마에 빠진 인물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인데요. 오 시장이 당의 현 노선에 반발하면서 아예 공천 미신청이라는 초유의 배수진을 쳤잖아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 행보죠. 처음엔 그냥 강단 있는 결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판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건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완벽한 함정에 빠진 거더라고요. 그 함정의 구조를 이해하시려면 서울시장 선거가 갖는 정치적 무게감을 아셔야 합니다. 서울은 대한민국 선거의 풍향계이자 지방선거 전체 성적표를 결정짓는 핵심 앵커잖아요. 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만약에 장동혁 지도부의 공천을 받고 출마해서 패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권파는 즉시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가 진 게 아니라 오세훈 개인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서울을 뺏긴 거다. 이렇게 지선 패배의 모든 책임을 오 시장한테 다 덮어 씌우겠네요. 그렇죠. 차기 대권주자로서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총알바디가 되는 거군요. 그럼 반대로 출마를 아예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역시 뼈아픕니다. 보수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자기 정치적 생명만 연장하려고 꼬리를 자르고 도망친 비겁자다. 이런 낙인이 딱 찍히거든요. 십자가를 지지 않은 자에게 차기 대권을 줄 당원은 없습니다. 출마해도 책임론, 불출마해도 책임론, 이 거대한 딜레마 속에서 오 시장은 공천 미신청이라는 약간 모호한 줄타기를 통해 시간을 벌고 있는 겁니다. 와, 진짜 숨 막히는 수싸움이네요.
그럼 장동엽 대표 측 움직임도 한번 분석을 해보죠. 장 대표가 최근에 당내 유원 107명에 참여한 전륜 결의문, 그러니까 윤석열과 절연하겠다는 결의문을 전격 수용했잖아요. 네, 아주 큰 뉴스였죠. 겉보기에는 우리도 비윤계 비판 수용해서 중도 확장을 위해 쇄신하고 있다. 약간 이런 제스처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뒤에도 무슨 숨은 의도가 있는 건가요? 상황은 표면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계산적입니다. 자료에 있는 내부 관계자들 인터뷰나 평론가들 시각을 쫙 종합해보면 이건 진정한 노선 전환이 아니에요. 일종의 알리바이용 쇼에 가깝습니다. 알리바이를 만든다고요? 네, 선거에서 패배한 다음 날 비운계가 너희가 윤석열 프레임 못 버려서 졌다 이렇게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때 방어하기 위한 서류인 거죠. 무슨 소리냐, 우리는 선거 전에 전륜 결의문까지 채택하면서 뼈를 깎는 쇄신을 했다. 선거 패배는 다른 요인 때문이다. 이렇게 변명하기 위한 정치적 보험금인 셈입니다. 와, 듣다 보니까 진짜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당이 쇄신하는 척하는 것조차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욕 덜 먹으려고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서 저는 정말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듭니다. 장 대표가 수도권 민심을 잃더라도 어떻게든 영남권, PK랑 TK 그리고 강성당원들만 꽉 쥐고 가려는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네, 일명 집토끼 지키기 전략이죠. 그런데 아무리 패배 책임을 나눈다고 해도 제1야당이 수도권을 포기하고 특정 지역의 동네 정당으로 쪼그라들면 결국 자기 권력의 파이도 작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빠지는 모순이 발생을 합니다. 정당의 장기적 이익과 개파의 단기적 이익이 충돌할 때 그들은 열이면 열, 후자를 선택해왔거든요. 과거 새누리당 시절 참패 원인이었던 진박감별사 파동 기억나시죠? 아, 진실한 친박 가려낸다고 난리 났었던 그때요? 네, 맞습니다. 당이 전국적인 지지를 얻어서 파이를 키우는 건 험난하고 굉장히 불확실해요. 하지만 내 개파 사람들을 텃밭에 공천해서 한 줌의 권력이라도 확실하게 장악하는 건 아주 달콤하고 즉각적이거든요. 장동혁 체제의 계산도 이와 같습니다. 지선에서 참패해서 당이 반토막이 나더라도 당원 구조를 강성으로 재편하고 영남권이라는 확고한 성만 지켜낸다면 다음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다시 잡고 공천권을 또 행사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논리입니다. 와, 당이 망해도 내게 파는 산다. 이런 생존 방정식이군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이 터지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시계를 좀 더 빨리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각자 도생하며 치른 선거가 끝났습니다. 6월 3일 심판의 날 직후입니다. 만약 자료들의 예측대로 수도권 등 주요 격전지에서 보수 정당이 괴멸 수준의 참패를 당한다면 여의도에서는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벌어질까요? 심판의 날 다음 날 아침 보수 진영은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카오스에 빠질 겁니다. 가장 먼저 나타날 가시적인 현상은요. 1010만 곳 끝에 살아남은 광역단체장들의 탈출 러시입니다. 탈출 러시요? 네, 민주당이 이미 윤석열 키즈 퇴출이라는 프레임으로 맹공을 퍼본 선거였잖아요. 이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서울, 경기, 충청 그리고 PK, 낙동강 벨트의 보수 당선인들은 당 지도부와 철저히 선을 긋고 독자 노선을 선언할 겁니다. 우리는 무능한 중앙당 때문에 진흙탕에 빠졌지만 오직 내 개인기와 지역 민심으로 살아 돌아왔다. 이러면서 당의 간섭을 강력히 거부하는 거죠. 아, 당이랑 거리두기를 확실히 하는군요. 그럼 당의 중심부 여의도 최고위원회는 어떻게 되나요? 당대표 보고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막 난리가 날 텐데요. 아까 자료에 보니까 최고위원 줄사퇴 압박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라는 시나리오가 있던데 이 메커니즘이 정확히 어떻게 굴러가는 건가요? 대표가 그냥 안 물러나겠다 이렇게 버티면 그만 아닌가요? 버티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최고위원 줄사퇴입니다. 정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는 일정한 숫자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중 과반 이상의 위원이 사퇴해버리면 지도부는 의결권을 상실하고 기능이 정지됩니다. 합법적으로 붕괴를 하는 거죠. 아, 기능 자체가 마비되는군요. 네, 비윤계와 쇄신파는 선거 다음 날부터 언론 플레이랑 물밑 작업을 통해서 지도부에 속한 위원들을 하나씩 압박해 사퇴시킬 겁니다. 최고위가 붕괴되면 당헌 당규에 따라 자연스럽게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거나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지도부를 뽑아야만 하거든요. 장동혁 대표를 권좌에서 강제로 끌어내리는 가장 확실한 제도적 단두대인 셈이죠. 여러분, 이때쯤 되면 뉴스에 온갖 평론가들이 나와서 뭐 한마디씩 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다음 주 뉴스에 나올 그들의 언어를 미리 해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상황을 분석하는 단어들이 아니거든요. 누군가의 아주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민심이 등을 돌렸다, 공천 후폭풍이 불어닥쳤다, 장동혁 체제의 확장성 한계가 증명됐다, 이런 헤드라인이 뜨면 우린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그 프레임들은 한동훈계나 오세훈계 같은 비윤석열 진영의 스피커들이 장 지도부를 타격하기 위해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린 공격용 무기입니다. 모든 책임이 현 지도부의 무능과 폐쇄성에 있다는 걸 대중에게 각인시키려는 거죠. 아하, 그럼 반대로 당내 권력 투쟁 때문에 망했다, 계파 분열이 패배의 원인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요? 그건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가 비윤계를 향해 치는 일종의 방패막이 프레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거 지휘하고 있는데 너희가 뒤에서 내부 총질을 하고 흔들어대는 바람에 진 거다 이러면서 패배 책임을 반대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뉴스를 보실 때 이 단어들이 어느 계파의 입에서 발언했는지를 역추적해 보시면 보이지 않던 그 권력의 동선이 아주 투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결국 이 모든 피 튀기는 싸움의 종착지는 다음 대권이네요. 이번 6.3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라기보다 그 다음에 열릴 대선 티켓을 누가 거머쥐느냐, 이걸 두고 벌이는 전초전, 예선전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선거 결과에 먼지가 가라앉기도 전에 차기 대권 주자들의 동상이몽이 수면 위로 완전히 폭발할 거거든요. 그럼 인물별로 시나리오를 좀 짚어보죠. 먼저 한동훈 전 대표, 현재 장동혁 체제랑 갈등을 겪다가 사실상 당에서 쫓겨난 상태잖아요. 그런데 정치판에서는 가끔 이렇게 쫓겨난 게 오히려 훈장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장 지도부와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참패의 책임에서 완전히 손을 씻은 상태니까요. 당내에서 거봐라, 한동훈 내치고 우리끼리 하더니 결국 이 꼴이 났다, 이런 동정론과 한동훈 대안론이 커질수록 아주 화려하게 복귀할 명분을 얻게 되는 거죠. 일명 내가 뭐랬어, 정치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아까 분석한 대로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만약 이 오세훈 책임론이라는 십자포화를 뚫고 살아남는다면 단숨에 중도 보수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유승민, 원희룡, 안철수 이런 관록 있는 중량급 인사들은 이런 혼란 속에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까요? 아유, 절대 아닙니다. 이 거물급 인사들의 연쇄 비공개 회동이 아마 정치부 기사 1면을 도배할 겁니다. 이들은 비윤계와 소장파 불만을 쫙 모아서 새로운 세력화를 시도할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기존의 프레임이 완전히 깨진다는 겁니다. 기존 프레임이 깨진다고요? 네, 12.3 사태와 탄핵이라는 엄청난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이제 과거의 낡은 친윤 대 비윤 구도는 수명을 다했습니다. 선거 참패 이후에는 개혁 쇄신파 대 보수 강경파, 혹은 우리가 아예 상상도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개파 구도로 보수 진영 전체가 리셋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네, 오늘 정말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5월 15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무력화될 당 지도부의 현실, 그리고 패배를 전제로 한 치열한 러시안 룰렛 게임, 참패 시 벌어질 차기 대권 주자들의 권력 투쟁 메커니즘까지 아주 깊숙이 파헤쳐봤습니다. 15%의 지지율 속에서 붉은 옷을 벗어던진 후보들, 그리고 당권이라는 작아진 파일을 지키기 위해 정당의 미래마저 담보로 잡는 정치권의 잔혹한 생존법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정치꾼들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하는 게 오늘을 사는 내 삶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지? 상관이 아주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1야당이 내부 붕괴를 겪거나 극우화의 늪에 빠져 특정 지역에만 고립된다는 건 단순히 그 당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렇죠. 국회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고장나면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입법과 주거, 교육, 복지 같은 일상적 정책의 질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정당이 건강한 비전, 경쟁력을 잃고 내부 권력 투쟁에만 매몰될 때 그 청구서는 결국 고스란히 유권자인 국민의 책상 위로 날아오게 마련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아주 묵직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어쩌면 더 근본적인 상상인데요. 만약 보수 정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완전히 괴멸 수준의 성적표를 받는다면 어쩌면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보수라는 단어의 정의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쓰여야 하는 변곡점이 오지 않을까요? 아, 새로운 정의요? 네, 낡은 간판이 다 부서지고 우리가 익히 알던 그 정치인들이 모두 무대 뒤로 사라진 텅 빈 공간, 그 거대한 빈자리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제3의 세력이나 인물이 치고 들어올 가능성.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떤 색깔의 옷을 입은 어떤 모습의 정치를 마주하게 될까요? 여러분도 이 투표용지 뒤에 숨겨진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한번 깊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